제3제국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거의 6년 동안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전쟁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연기, 잔해 그리고 불길이 뒤덮였고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로 총성이 울려 퍼지는 동안 포격 소리 아래 민간인 행렬이 정처 없이 나아갔습니다. 도시의 깊은 곳 콘크리트와 흙의 아래에서 정권의 주요 지도자들 중 일부는 무의미한 지도와 무가치한 명령에 둘러싸인 채 어두운 복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폭격마다 도시가 무너져 내렸고 지휘부에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전투가 구석구석에서 격화되는 동안 하나씩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종말은 임박했지만 지상에서는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던 그 권력의 마지막 날들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45년 4월 16일 밤 수천 개의 서치라이트가 갑자기 켜지면서 오데르 전선의 독일군 진지 앞 어둠을 갈랐고 적의 전선을 대낮처럼 밝혔다. 140개 이상의 탐조등으로 생성된 그 강력한 인공 불빛은 제1 벨로루시 전선에서 서쪽을 향했다. 탐조등은 원래 야간 작전에 사용되었지만 주코프 원수는 이번 기회에 독일군 방어선을 현혹하고 보병이 진흙투성이 지형을 해치고 나아가도록 돕고 폭격과 유사한 심리적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상 조건과 부유 먼지로 인해 가시성이 상당히 떨어져 예상보다 효과가 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 포병 공격이 시작되어 약 30분 동안 지속되었고 이는 소련 보병의 전반적인 징역에 앞섰다. 주코프의 계획은 제일로 고지의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 동쪽에서 베를린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이 언덕들은 독일 수도를 보호하는 마지막 자연 방벽이었다. 소련군은 이 작전을 위해 250만 명 이상의 병력, 약 6,500대의 전차, 거의 8,000대의 항공기, 그리고 4만 개 이상의 포병병기를 포함한 막대한 병력을 집중시켰다. 반면 독일군은 총 30만 명에 불과한 병력과 소수의 전차 및 대전차 무기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많은 부대는 국민 돌격대원, 히틀러 유겐트의 젊은이들, 그리고 최근 전투 경험이 없는 나이든 참전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일로 전투는 동부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다. 소련군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독일군의 방어선은 여러 개의 연속적인 방어선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고 높은 지형을 활용하여 기관총 진지와 대전차 포를 배치했다. 게다가 최근 비로 인한 진흙투성이, 지형과 도로 파괴는 소련군 차량의 진역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차량들이 진창에 빠지거나 높은 곳에서 쉬운 표적이 되게 했다. 초기 며칠 동안 사상자가 매우 많았고 진역은 느렸으며 이는 주코프의 좌절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는 예정된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한편 더 남쪽에서는 코네프 원수가 지휘하는 제1 우크라이나 전선이 더 빠른 진역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군대는 많은 수의 전차 지원을 받아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베를린의 남쪽 측면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상황은 두 명의 소련 원수 사이에 암묵적인 경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스탈린은 그들 사이에 약간의 경쟁심을 부추기면서 수도의 중심부에 가장 먼저 도착하도록 노력하라는 유사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소련군 지휘부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작전의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베를린에서는 민간인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 정권의 선전은 승리가 여전히 가능하고 증원군이 제때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끝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대포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렸고 수평선에 보이는 연기 기둥은 전투의 근접함을 알렸다. 기차역은 서쪽으로 탈출하려는 가족들로 가득 찼지만 교통편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당국은 필수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대피를 명령했지만 수천 명의 민간인,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들은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는지 모른 채 도시에 남아 있었다. 나치 정권은 모든 가용한 남성 인구를 필사적으로 동원했다. 청소년과 노인 남성으로 구성된 민병대인 국민돌격대가 대규모로 활성화되었고 그들에게는 구식 무기나 다른 전선에서 노획한 무기가 지급되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고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지 못했다.
일부 경우에는 불완전한 제복을 입고 물류 지원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은 조국의 영웅적인 수호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찬양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수류탄 사용법을 가르쳤고 운동장에서는 임시 참호가 파였다. 일부 청소년들은 교실에서 직접 징집되어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다. 어머니들은 미성년 자녀들이 독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으며 전장으로 행진하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왜 싸우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며칠 만에 죽어갔다. 독일 최고 사령부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히틀러는 총리부 지하 벙커에 고립되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비현실적인 보고를 받았고 철수나 항복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그는 소련군이 베를린 문 앞에서 저지될 것이며 새로운 비밀 무기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의 장군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할 용기가 없었다. 일부는 시간을 벌려고 노력했고 다른 일부는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베를린 포위망은 좁혀졌다. 제1벨로루시 전선의 소련군은 며칠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제일로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동쪽에서 도시로 진격했고 제1우크라이나 전선의 부대들은 남쪽에서 접근했다. 수도는 완전히 포위되었고 일부 독일군 부대가 분산된 지역에서 계속 저항했지만 대부분의 탈출 경로는 이미 차단되었다. 도시 외곽에서는 난민 행렬이 후퇴하는 군부대와 뒤섞였다. 부상자를 태운 수레, 자전거, 손수레, 심지어 말이 끄는 마차까지 도로에 뒤엉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공습과 포격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많은 경우 민간인 호송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했다. 전투 전선과 후방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모호해졌다. 교회는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공건물은 지휘본부나 임시 피난처로 개조되었다. 병원은 포화 상태였고 가장 기본적인 물품조차 부족했다. 의사들은 마취 없이 수술했고 부상자들은 복도나 임시 테이블에서 치료를 받았다.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서방 연합군이 소련군보다 먼저 도착하여 베를린을 점령할 것이라고 계속 믿었지만 이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판명되었다. 함락전 마지막 몇 주는 숙명론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저항으로 특징 지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정원에 참호를 팠고 다른 지역에서는 화염병을 준비하기 위한 그룹이 조직되었다. 전단지는 최종 승리를 계속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폭발음은 끊임없이 들렸고 날이 갈수록 도시는 조금씩 더 무너져 내렸다. 전투는 이전의 다른 전투들처럼 명확한 전선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도시의 각 구역이 정리될 때마다 점령되는 완전한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이동하며 집과 건물을 하나씩 진입했고 독일 병사들은 위층이나 서로 연결된 지하실에서 종종 총격을 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화염방사기와 폭발물로 대응했고 지뢰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 문이나 창문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벽을 허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류탄으로 층 사이를 뚫고 나아가거나 단순히 위층에 설치된 폭발물로 천장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많은 곳에 여전히 지하실, 터널 또는 잔해 속에 숨어있는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저항은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그룹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완고함으로 싸웠는데 특히 국민돌격대와 일부 무장 친위대 병사들이 그랬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상관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탄약이 떨어지자마자 간단히 항복했습니다. 포로의 수는 매일 증가했으며 그들 중 다수는 겨우 10대이거나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저항하는 자들에게 연민을 보이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독일군이 저항하지 않으면 일부 지휘관들은 항복을 허용했습니다. 포격은 베를린 중심부를 끊임없이 강타했고 도시에 진입하는 병사들은 연기, 불꽃, 끊임없는 폭발 속을 지나갔습니다. 많은 거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남은 것은 불에 탄 차량, 수습되지 않은 시체, 사방에 흩어진 가구 잔해로 가득 찬 폐허의 통로였습니다. 베를린의 지하 공간은 제2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선, 하수도, 건물들을 연결하는 터널은 독일군 방어자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발각되는 것을 피하며 매복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폭발은 지하 시스템의 전체 구역을 붕괴시켰고, 다른 경우에는 소련군 스스로 폭탄을 던지거나 수류탄을 투척하여 전투원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터널 안의 장면들은 비명, 울음소리, 연기, 사방에 널린 시체들로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지상에서는 전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소련군은 건물 하나하나, 층 하나하나, 방 하나하나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지쳐가는 싸움이었고, 한 블록을 장악하는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교대로 징역하고 엄호하고 점령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일 저격병들이 지붕이나 교회 탑에 숨어 몇 시간 동안 징역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적을 숨기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들을 폭파시키며 집중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좁은 거리와 수많은 임시 바리케이드 때문에 탱크 사용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건물 입구와 창문에 대고 근거리 사격을 가하며 징역했습니다. 자주포는 보병을 동반하여 병사들이 지형을 수색하기 전에 요새화된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사망자들을 수습할 수단이 없었고 소련군도 그렇게 하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타는 냄새, 부패하는 시체 냄새, 젖은 잔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물도 전기도 없이 숨어 지내며 전투와 보복 모두를 두려워하며 생존하려 애썼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깊은 피난처를 파거나 지하철의 새로운 입구를 찾았습니다. 라디오는 더 이상 송출되지 않았고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종종 왜곡되거나 불완전했습니다. 일부는 증원군이 도착하여 뱅크가 그의 병력을 이끌고 포위를 뚫을 것이라고 계속 믿었지만 대부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사당은 가장 중요한 상징적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점령은 소련군에게 선전 가치가 있었고 히틀러의 벙커와의 근접성 때문에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잘 무장된 방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은 격렬했고 계단, 내부 홀, 심지어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찬 어두운 복도에서도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점령에 참여한 소련군 병사들은 지휘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옥상에 붉은 깃발을 개양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많은 사진들은 나중에 준비된 포즈로 촬영되어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상징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국의사당은 마지막 방어 거점이 아니었고 베를린의 다른 지역에서는 싸움이 동일한 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나치 사령부 내부의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순되었고 히틀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병력으로 불가능한 방역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미 자체적으로 행동하는 지휘관들에게 무시되는 명령들이 보내졌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지휘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괴벨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라디오로 연설을 계속하며 아무도 믿지 않는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이미 도주하거나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정권의 완전한 붕괴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투는 나치 권력의 심장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계속되었고 총리실 지하에서도 폭발음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민간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없었고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운영 중인 몇 안 되는 병원들은 포화 상태였고 기본적인 물품이 부족했습니다. 도시의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은 남은 얼마 안 되는 것을 나누기 위해 조직하려 애썼습니다. 부서진 가구에서 얻은 나무로 요리했고 오염된 물을 끓여 식수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마셨습니다. 어머니들은 밖에서 포성이 울리는 동안 아이들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일부 민간인들은 빵이나 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폭격에 맞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려 했지만 거의 모든 경로가 차단되거나 너무 위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시 지하실에서 앞으로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며 종말을 기다리는 것에 체념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의 사기는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후퇴나 증원군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맹목적인 복종 때문에, 혹은 단순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싸웠습니다.
예고 없이 해산되는 부대, 민간인 사이에 섞이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병사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싸우는 이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종종 상관과의 소통 없이 싸웠습니다. 탄약이 부족했고 어떤 경우에는 노획했거나 즉석에서 만든 무기로 싸웠습니다. 밤은 낮만큼 위험했고 총성과 폭발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휴식도 멈춤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휴전 없는 전장이었습니다. 한편 붉은 군대는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단들은 공군부, 내무부, 총리실 지역과 같은 핵심 구역을 점령하며 모든 전선에서 징역했습니다. 점령된 블록 하나하나가 새로운 사상자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적의 최종적인 약화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저항이 계속되었지만 징역 속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련군 지휘관들은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도시 중심부에 가장 먼저 도달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스탈린 앞에서의 위신과 인정은 누가 핵심 건물에 깃발을 개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경쟁은 또한 실수를 야기했지만 수적 우세와 화력 우세가 너무 커서 효과적인 독일군의 방역은 실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수도가 포위되고 총성이 잠시도 멈추지 않자 수천 명의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탄의 굉음과 이미 감지되는 완전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 지하실과 지하철 터널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갈라진 콘크리트 벽과 축적된 습기 사이 지하의 모든 구석에서 온 가족이 임시 매트리스 위에 뒤엉켜 낯선 사람들과 비좁은 공간을 공유했고 두려움과 밀폐, 피로의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병원에는 더 이상 병상이 없었고 의사들은 남아있는 재료로 마취 없이 부상자들을 치료하려 애썼으며 포탄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창고는 비어 있었으며 통조림은 몇 주 전에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짧게 거리로 나가 빵 조각이나 썩은 감자라도 찾으려 했지만 많은 경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나 부상자처럼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겨우 가져오는 소량의 음식에 의존했습니다. 일부 그룹은 터널에서 깡통이나 임시 스토브로 요리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파이프가 파괴되어 물을 구하는 것조차 하나의 복잡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사용되던 임시 대피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수십 명씩 도착했는데 대부분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파편이 박힌 상태였고 결코 도착하지 않을 치료를 기다리며 바닥에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러운 붕대, 녹슨 도구, 그리고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취 없이 팔다리를 절단했으며 고통을 깨물기 위해 입에 하나의 천 조각만 물려주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먼 폭발음의 메아리와 섞였습니다. 전투가 시내 중심부로 접근함에 따라 지하 대피소는 두려움과 절망의 하나의 혼합물이 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러시아군이 이미 중앙공원에 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기차역에 도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폐쇄된 공간에서 어둠과 더위는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울었고 일부 어른들은 기도를 중얼거렸으며 다른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허공을 응시하며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유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물을 나눠주거나 어린아이들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소량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논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이상 두 가족은 마른 빵 한 조각이나 추위를 덜 느끼는 벽 옆 한 공간 때문에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밀폐와 끊임없는 두려움의 압박은 모든 사람의 신경을 닳게 했습니다. 어떤 큰 소음이라도 일반적인 공황 발작 한 번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빠른 승객 수송을 위해 고안되었던 지하철 터널은 생존자들의 통로로 변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선로가 잠자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는 나무 조각을 침대로 사용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담요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물이 고이는 구역도 있어서 그곳에서 자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발이 젖은 채로 지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양동이나 땅에 파인 구멍으로 임시 변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냄새는 참을 수 없었지만 밖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피소 간의 소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짧게 나가 소식을 찾거나 다른 터널에 있는 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섰지만 위험은 끊임없었습니다. 한 번 이상 하나의 포탄이 출구 근처에 떨어져 나가려던 사람들을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 형제 또는 친구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면 모두가 듣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거의 항상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공습은 밤낮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조차 굉음이 너무 커서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마른 충격처럼 가슴에서 느껴졌습니다. 벽은 매번 충격에 흔들렸고 일부 대피소에서는 천장이나 벽이 무너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조될 가능성 없이 갇혔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시는 자체 기반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거리, 모든 건물, 모든 공원이 하나의 폐허지대로 변했습니다. 많은 가족에게는 더 이상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버티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일부 어른들은 남아있는 빵으로 계산을 하여 며칠 더 버틸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누 조각이나 알약을 아껴두었다가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교환 통화로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이상 놀지 않았습니다. 피로와 영양실조, 추위 때문에 어머니 옆에 웅크리거나 몇 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병원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은 어두웠고 발전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은 복도 안뜰, 지하실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이나 촛불로 수술을 했습니다. 감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궤저, 파상풍, 폐렴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치료할 약은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병실을 돌며 많은 경우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앉아 그들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터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식량 배급을 조율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거나 숨어 있었습니다. 지휘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식량 비축량을 나누기를 거부했고 다른 이들은 이미 꺼진 눈빛으로 마치 내일이 없을 것을 아는 듯 마지막 남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대피소들이 모든 폭발에 흔들렸습니다. 집 아래에서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총성이 바로 위에서 들렸고 때로는 총알이 지하실 천장을 뚫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물 붕괴로 온 가족이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잔해 속에 갇혀 며칠을 보냈고 목마름으로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소변을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붉은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대화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약탈, 강간,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은 지하실 문에 아이들, 노인 또는 부상자들이 있다는 임시 표지판을 붙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를 바랐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더 늙거나 병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옷을 찾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거나 그을음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절망은 불확실성과 뒤섞였고 군대가 마침내 진입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래에서 본 도시는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하고 파편화되어 마치 다른 세상의 것 같았습니다. 먼 폭발음, 엔진 소리, 산발적인 총성, 환기구를 통해 올라오는 비명소리.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몇 초 동안 침묵에 잠겨 그 소음 자체보다 더 큰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그 순간들에는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포병 사격이 평온을 깨뜨렸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쉬지 않고 휴전 없이 답 없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5월 1일 히틀러가 목숨을 끊은 다음 날 괴벨스는 크랩스 장군과 브루크도르프 장군을 그의 아내 막다와 6
명의 자녀와 함께 같은 벙커에 모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 앞으로 닥쳐올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베를린에서 산채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그의 가족도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모르핀으로 잠들었고 잠든 사이에 청산가리 캡슐로 살해되었습니다. 막다와 요제프는 그 직후 목숨을 끊었습니다. 밖에서는 러시아군이 파괴된 거리를 계속 징역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벙커의 다른 구석과 외부 마당에서는 다른 자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소련군과 부분적 항복을 협상하려 했던 한스 크랩스 장군도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빌헬름 브루크도르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붕괴의 느낌은 완전했습니다. 벙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항복하거나 탈출하거나 죽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제3제국은 말 그대로 그들 자신의 눈앞에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베를린 방어 사령관인 바이트링 장군은 마침내 도시를 항복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명령에 충실했지만 더 이상 방어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혼돈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보고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5월 2일 아침, 그는 소련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제안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베를린은 며칠간의 가가호호 전투와 수천 명의 사망자 끝에 공식적으로 함락되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수백 명씩 항복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여전히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단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편 지상 상황은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부패한 시체, 잔해, 연기, 사방의 소련 탱크, 산발적인 총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살아남은 민간인들은 몇 주 동안 갇혀있던 지하실에서 서서히 나와 물과 식량을 찾거나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죽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불신, 혼란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항복이 확인되자 소련군은 벙커 접근로를 확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량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괴벨스,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시신은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유해처럼 부분적으로 불에 탔습니다. 여러 방에서는 자살자들의 유해, 버려진 무기, 흩어진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련군은 그 장소를 장악했지만 처음에는 히틀러가 죽었다는 것을 즉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증거를 요구했고 며칠 동안 소련군 지휘부 사이에서 소문, 이론, 심지어 모순된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소련군은 벙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몇 안 되는 살아있는 증인들을 신문하고 개인 물품, 지도, 시신 조각들을 수거했습니다. 치과 분석을 통해 히틀러의 유해를 식별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선전적 이유로 모스크바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혼란이 한동안 유지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소련군 병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베를린이 함락되었고 적이 패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항복과 함께 베를린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일군 부대의 방어 시도도 끝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격렬한 저항을 보였던 무장 친위대는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거나 전멸되었습니다. 총 10만 명 이상의 독일 병사들이 수도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일부는 민간인으로 변장하여 탈출하려 했고 다른 일부는 체포되기 전에 자살했습니다. 추이코프와 주코프 같은 소련군 장군들은 최고 사령부로부터 축하를 받았고 적의 수도에서 승리한 책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베를린 중심부는 알아볼 수 없는 폐허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총리청 또는 아날터 바노프 역과 같은 상징적인 건물들은 폭격을 맞아 텅 빈 구조물로 변했습니다. 잔해들이 온 거리를 뒤덮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화재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폭파되었고 상하수도와 전기 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교통수단도 없었고 식량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은 도시의 잔해 속을 혼란스러워하며 헤매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이제 통치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소련군은 도시의 군사 통제를 조직했습니다. 감시 지점이 설치되었고 지휘부와 병원을 수용하기 위해 남아있는 건물들이 징발되었으며 잡힌 나치 관리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민간인, 특히 여성에 대한 학대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베를린 주민들은 보복과 폭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잔혹한 전쟁의 수년간을 거친 붉은 군대는 동정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련의 선전은 오랫동안 증오를 부추겼고 이제 승리를 손에 넣자 복수심은 명백했습니다. 나치 지휘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중앙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 괴벨스, 힘러 등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서 인정받는 권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지명한 후계자인 드니츠는 북부에서 정부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습니다. 플랜스부르크에서 그는 서방연합국과 부분적 항복을 협상하려 했지만 소련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고 고립된 저항 거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활동 중인 독일 사단들은 모순된 명령을 받거나 단순히 스스로 항복했습니다. 민간인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완전한 권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경찰도, 식량 배급도, 기본적인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많은 전직 관리들은 사람들 속에 숨으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침묵했고 신문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폭격과 부족으로 이미 힘들었던 베를린의 삶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식량을 나누거나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기록과 문서를 찾는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군은 나치당과 군대 모두의 수천 장의 문서, 파일, 사진,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록을 수거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무기, 기술, 정보망 및 과학 실험에 관한 자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문서들 중 많은 부분이 모스크바로 옮겨져 비밀리에 연구되었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장교들도 신문하거나 기술 회수 노력의 일환으로 소련으로 이송하기 위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여러 소련 도시에서 승리 행진이 조직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스탈린이 히틀러를 물리친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소련군 병사들이 국회의사당 폐허 위에 깃발을 개양했는데 이는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될 이미지였습니다. 동시에 소련 당국은 점령 지역의 행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정치위원회, 정보요원, 공산당 관리들이 동독이 될 지역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베를린의 함락은 유럽 분쟁의 최종 종결을 알렸습니다. 얼마 후 5월 8일 독일은 랭스와 베를린에서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조건 항복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연합국 강대국들은 그때부터 독일의 미래, 영토 분할, 나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대륙 재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지고 분할된 베를린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상징적인 중심지가 될 것이었습니다.